이혜연 작가의 단편 소설 그 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 그 집은 오래전에 불꽃으로 사라졌지만 초이 가슴 속에는 슬프고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옛 추억의 불씨를 살려내려는 듯 초이의 가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소환하고 싶은 추억들이 활화선이 되어 터지려는 듯 심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은 압력밥솥 수증기 빠지는 소리를 내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희로애락의 스토리가 화산처럼 터지려는 신호를 보냈다. 초이는 희비가 엇갈리는 기억 속의 묵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속에 가지런히 놓인 필기구 중에서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았던 파카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 춘하가 사준 만년필의 펜 끝에서 스며나오는 잉크가 원거지로 공간이동을 하며 문자화로 피어났다. 그 집의 화단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으로 훨씬 깊었다. 수령이 높은 과일나무들과 다년생 꽃나무와 일년초가 무성해서 화원 같았다. 이곳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서있던 그 집터였지.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하던 말을 초이도 들은 적이 있다. 천속군 분홍이었던 춘하의 기와집은 6.25 전쟁 때 화염 속에 사라졌다는 말은 가족들에게 수십 번도 더 들어서 초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집을 마치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쟁이 터진 후에 가족 모두 피난길을 떠나고 비어있던 그 집은 미군들이 임시거처로 사용했었고 그들이 후퇴하면서 자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하늘 높이 타오른 불꽃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피난 후 돌아온 그 집의 주인 춘하는 잿더미가 된 본체를 보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당장 기거할 것이 필요했던 춘하는 본체와 멀리 떨어져 건축된 덕분에 겨우 남아있던 행랑채와 광을 보수해서 임시거처로 정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다. 춘하는 재활용하려고 10여 년간 보관했던 화강암 주춧돌과 직사각형의 대형 계단석들을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몽땅 팔아넘겼다. 수북하게 쌓였던 돌이 치워진 옛집터는 운동장처럼 넓어졌다. 춘하는 얼마 후에 헌해진 공터를 세 놓았다. 공터를 세워둔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기름 저장 탱크를 묻고 벽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세웠다. 그리고 주유소를 개업했다. 2층 높이로 올라간 주유소 건물 뒷벽은 춘하의 그 집 화단 끝과 경계선이 되었다. 나이에 비해 허리도 곧고 체격이 단단해서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고집이 센 춘하에겐 주변의 누구도 감히 대적을 못했다. 그 이유는 막강한 경제권을 70대 중반의 춘하가 쥐고 있었고 그 돈의 힘은 무소불위로 자식들 위에 군림했다. 기역자형인 그 집의 안방 옆 코너에는 한 칸짜리 광이 있고 광과 사랑방 사이엔 한 칸 반 정도의 봉당이 있는데 그 집의 나무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밟았던 지붕 달린 천마당인 셈이다. 그러나 봉당 끝에 담벼락처럼 달려있는 거대한 나무 대문은 오래전부터 외부와 단절된 대문이다. 그건 춘하 소유의 대문 앞 땅을 매도했던 순간부터 출입문의 기능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매도한 그 땅에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터미널 상가의 뒷벽은 그 집 뒷마당의 경계벽이 되었다. 춘하는 이름값도 못하는 그 나무 대문을 무슨 까닭인지 없애지를 못했다. 무겁고 어두운 갈색으로 손때 묻은 나무 대문을 원형 그대로 유지시켰다. 본체는 사라지고 용케 남아있던 나무 대문은 개보수한 그 집에 비해 어울리지 않게 너무 컸지만 묵직하고 웅장하게 보였다.
그 나무 대문은 춘하가 과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으로 마지막 남은 천석군 자존감의 표상인 것 같았다. 그 집에서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실제의 대문은 앞마당 쪽에 따로 있었다. 앞마당엔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집의 앞마당을 차영처럼 가려주던 늙은 포도나무 그늘막을 지나면 회색 벽돌담 한가운데 은빛의 함석 대문이 보인다. 햇빛이 쨍쨍한 날이면 회색 대문이 빛을 반사해서 눈이 부실 만큼 반짝거렸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초이가 2학년으로 올라갔던 봄날, 저녁밥을 다 먹은 후에 초이 아버지는 초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상을 치우려는 아내도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초이야,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저는 전학 가기 싫어요. 초이 어머니는 초이의 싫다는 거부 반응에 잘했다는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고 안 계시니까 우리가 시골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해. 부친을 모시고 살겠다는 초이 아버지의 말에 초이 어머니가 대꾸했다. 부자간의 사이도 안 좋은데 아버님과 함께 사는 거 괜찮겠어요? 내가 장남이니 어쩔 수 없어.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부자간의 갈등이 심해서 분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귀향을 하겠다는 남자를 초이 어머니는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귀향이 달갑지 않은 초이 엄마의 속내와 상관없이 이사 계획은 빠르게 강행되었다. 초이가 할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한 다음 날 아침, 회색 신사복에 같은 색 중절모를 쓴 초이 아버지는 새침하게 서 있는 초이에게 손가락이 길고 흰 손을 내밀었다. 초이야, 아버지랑 내가 다닐 학교에 가자. 흰 레이스 카라가 달린 빨강 원피스를 입고 자주색 가죽 가방을 등에 맨 초이는 피부가 희고 사랑스러웠다. 초이 어머니는 검고 숨 많은 초이의 머리를 양갈래로 따온 후 동그랗게 말아서 빨간 망사 리본을 내줬다. 희고 고운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으면 통통한 볼에 보조개가 파이는 초이는 아버지가 새로 사준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신자 기분이 좋아져서 활짝 웃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누가 봐도 도회적인 세련미와 부티가 흐르는 부녀는 두 손을 꼭 잡고 10분 정도를 걸어갔다. 드디어 초등학교 정문이 나타났다. 초이야, 아버지도 이 학교를 다녔었다. 정말요? 그렇단다. 초이 오빠들과 언니들도 모두 다 여기를 졸업했지. 아버지와 숙부와 고모들까지 같은 초등학교 졸업생이란 사실이 초이에겐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때문에 낯설기만 했던 새 학교가 조금 친숙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는 남자 선생님과 초이 아버지는 친숙하게 악수를 했다. 초이야, 앞으로 내 담임 선생님이 되실 분이다. 초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마주 앉은 선생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초이는 아버지 양복자락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초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초이야,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있는 교실로 가볼까? 선생님을 따라 들어간 교실은 시끄러웠다.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지붕으로 칠판을 탁탁 치자 일순간 조용해졌다. 초이 아버지는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늘 새 친구가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 소개를 하겠다. 70명이 넘는다고 들었던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초이에게 꽂혔다. 호기심이 가득 찬 눈들이 반짝였다. 초이야, 친구들에게 인사해라. 선생님의 지시대로 초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이초이라고 해.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초이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자신에게 향한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되어서 빨리 교단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라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초이는 키가 크니까 1분단 맨 뒷자리에 앉아라. 선생님이 가리킨 곳은 처진 눈이 순해 보이는 남자의 옆자리다. 초이는 맨 뒷자리로 걸어가서 얌전히 앉았다.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초이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린 남자아이도 처진 눈에 웃음을 담고 멋쩍게 대답했다. 그러자 초이는 새 학교와 새 친구들의 적응을 아주 잘했다. 달리기와 고무줄놀이 그리고 사방치기 같은 발로 하는 운동을 매우 잘해서 편을 나누어 겨루기를 할 때에는 양쪽 모두 초이와 한편 먹고 싶어 했다. 초이는 운동뿐 아니라 그리기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그림 인형과 예쁜 종이옷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런 초이의 선하고 친화력 좋은 성격 덕분에 새 친구들에게 점점 인기가 많아졌다. 초이는 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앞마당 포도밭 그늘 아래에 돗자기를 깔고 소꿉놀이를 하거나 인형놀이 하는 걸 좋아했다. 초이에겐 아버지가 사준 알루미늄으로 만든 고급형 소꿉놀이 세트가 있었으며 눈이 동그랗고 속눈썹이 길게 달려서 눕히면 눈을 감았다가 세우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과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인형이 있었다. 노란 머리카락을 가진 서양아의 모습의 신기한 인형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여자애들은 누구든지 그 인형을 만지고 놀 수 있는 기회인 인형놀이에 끼고 싶어 했다. 소꿉놀이와 인형 덕에 새 친구들 사이에서 초이의 인기는 점점 많아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 학기가 시작되자 초이는 학급 여자 반장으로 임명되었다. 초이 아버지는 그런 막내딸이 기특하다고 초이의 뺨에 수염 자국 파르스름한 턱을 부비며 안아주었다. 아, 따가워. 초이는 따가워서 싫다고 도리지를 쳤지만 따끔한 그 느낌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싫지만은 않았다. 초이는 교내 공작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고 학교 대표로 경기도 공작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했다. 찰흙이든 빈박스든 초이 손에만 들어가면 무언가 상상외의 창작물이 나와서 미술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초이는 손재주가 좋았다. 벽돌로 나만의 집을 짓고 싶어. 초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뒷마당 처마 밑에 집을 짓기로 결정한 후에 안방 뒷벽을 기둥 삼아 나만의 집을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그렸다. 초이네 집에 무너진 담을 보수하고 남은 벽돌 더미를 보자 떠올렸던 발상이다. 담 밑에 쌓인 벽돌을 한 개씩 뒷마당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처마 밑 벽을 중심으로 한 줄씩 막힌 줄눈 방식으로 쌓았다. 니은자로 연결되는 코너 부분은 요철처럼 맞물리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며 키높이만큼 높게 쌓았다. 한쪽 면은 출입문으로 사용하려고 터놓는 것도 계산에 넣었다. 넓은 베니아판을 구해서 지붕을 덮고 출입구에는 나무대문처럼 방문도 세웠다. 나만의 집 안쪽 바닥은 납작한 돌을 촘촘히 깔고 구들장 흉내를 냈다. 그 위에 두꺼운 골판지를 장판인 양 깔았다. 드디어 초이는 작은 집을 멋지게 완성시켰다. 초이의 홀로 집 짓기는 며칠이 걸렸다. 초이는 성취감에 들떠서 함성을 질렀다. 엄마, 이리 와서 내가 지은 집을 봐. 초이 어머니는 막내딸의 작은 집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막둥이가 집을 그럴듯하게 지었네. 친구들과 이 안에서 소꿉놀이를 할 거야. 여럿이 들어가면 위험해서 안 된다. 초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초이의 작은 집 앞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작은 집 안에는 2명씩 교대로 들어가서 잠시 앉았다가 나오곤 했다. 우와, 초이는 대단해. 나중에 건축가가 되겠어. 친구들은 초이의 벽돌집을 부러워했고 그들만의 비밀 장소가 생겼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그 집이 사라지고 없었다. 초이는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왜 내 집을 없앴어? 한쪽 벽이 기울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없앴단다. 초이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서야 공들여 지었던 작은 집을 허락도 없이 철거해버린 분노와 서운함이 진정되었다. 초이가 작은 집에서 놀았던 기간은 짧았지만 그 작은 집의 아늑함은 잊을 수 없는 첫사랑처럼 어른이 된 후에도 종종 아련하게 떠오르곤 했다. 초이 아버지는 손이 귀한 문중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 어른들의 사랑을 도차지했다. 초이의 큰할아버지 댁은 오랫동안 자손이 없었다. 초이 아버지가 태어난 이후에도 딸만 얻었던 터라 초이 아버지는 문중의 장손으로 온갖 특혜를 받으며 귀하게 자랐다. 그 탓에 성품이 온실 속 화초처럼 약하고 온화했다.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를 다녔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지만 보호받는 생활에 익숙해서 생활력은 강하지 못했다. 너는 가문을 이어갈 장손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평생 편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몸 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집안 어른들의 과잉 보호가 운동의 날에 부모와 발묶고 뛰기처럼 초이 아버지의 의욕에 무거운 족쇄를 채웠다는 걸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랬던 초이 아버지가 정치에 뜻을 두게 된 이유는 이웃사촌으로 가깝게 지냈던 정치인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경찰서장을 지냈던 대절 출신의 정치깡패 이정재가 초이 아버지와 이웃사촌으로 호영호재하면서 자주 바둑을 두었던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정재와 유지강 그리고 청와대 경무실장 곽영준은 제1공화국 당시의 3인방으로 세 사람 모두 초이 아버지와 동양인이며 그 지역 분홍의 아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친밀하게 교류했던 인물들이다. 정치판을 떠나 고향에서 농사도 짓고 바둑을 두면서 세월을 낚던 이정재는 초이 아버지에게 정계로 나설 것을 은근히 부추기고 권했다. 형님도 야망을 가지고 정치 한번 해봐야죠.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흘렸던 말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초이 아버지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였다. 나도 슬슬 정계로 진출해볼까? 그 뜻을 비치자 초이 할머니는 반대했다. 자신의 막내 동생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었기 때문이다. 누님,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동생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주기로 약속했기에 아들과 남동생을 경쟁 상대로 내몰고 싶지 않았다. 내 외삼촌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큰 뜻을 품었다. 그러니 너는 다음에 출마하도록 하고 이번엔 내가 선거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심성이 선하고 경쟁심 없는 초이 아버지는 모칠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외삼촌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 기쁨은 3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전국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들고 일어났던 4.19 혁명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3.15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줄줄이 감옥행 신세가 되었다. 혼신을 다해 선거운동에 앞장섰던 초이 아버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허탈해지고 시려와 좌절의 늪에 빠졌다. 자신의 포부와 다르게 늘 엇박자로 빗나가는 현실에 삶의 의욕이 또 한 번 꺾였다. 4.19는 이승만 정권을 몰락시켰다.
초이 아버지와 호용호제했던 경찰서장 출신의 이정재도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도 교수형을 당하고 황천객이 되고 말았다. 초이 아버지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뇌에 빠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상실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뭔가 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가슴속 울분과 괴로움은 두서없이 썩알긴 글로 분출되었다. 초이 아버지는 미친 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문학 소년이었던 초이 아버지는 부모의 반대로 접어버렸던 작가의 길로 자연스럽게 다시 들어서게 되었다. 세상과 담을 쌓고 두문불출 원고지와 실험을 했다. 그러나 춘하는 그런 장난을 못마땅해서 화를 냈다. 아들이 글을 쓰는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연신해대며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쳐댔다. 처자식 딸린 가장이 허구한 날 방구석에 박혀서 구겨진 원고지를 쓰레기통에 가득 버리고 아휴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아들놈 때문에 내 속이 시커멓게 탄다 타. 춘하의 빈정거림과 성화 때문에 초이 아버지는 글쓴 일도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이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간 춘하는 아들이 써놓은 원고 뭉치를 상자떼 들고 나와서 패대기를 쳤다. 그리고는 성난불을 그어 붙였다. 밤잠을 설치고 영혼을 녹여가며 써놓은 초이 아버지의 원고지가 순식간에 불꽃을 뿜어내며 잿더미로 사라지고 말았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써놓은 원고 뭉치가 타버리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원고 뭉치가 전소되어 검은빛 재가 된 것을 지켜보던 춘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외출해서 돌아온 초이 아버지가 원고 뭉치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여기저기 찾다가 이미 불에 타서 잿가루가 된 현장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가 기어이 나를 광분하게 만드네. 하지만 초이 아버지는 정작 부친에게 대들고 따질 배짱은 없어서 이를 악물고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 분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으로 부자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말을 끊은 채로 냉전에 들어섰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신경전 틈새에 낀 초이 할머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서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너무 힘들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고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쩌냐, 그래도 아들인 내가 참아야지. 결국 강팍한 춘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초이 아버지는 창작녀를 불태우던 글쓰기를 또다시 포기했다. 초이 아버지는 춘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약자였다. 강하고 불같은 성격의 춘하에게 정면 출도라는 맞대응을 못했다. 그 이유는 허황된 사업 구상으로 가산을 탕진했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이 아버지는 모친의 간절한 권유로 소질도 없는 사업 구상을 하게 되었었다. 서울에서 성공했다는 사업가 친구와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자금 확보가 큰 문제였다. 춘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사업자금을 얻어내기란 산 넘어 산이다. 춘하는 꿈쩍을 안 했다. 티끌모아 태산과 천리꿀도 한 걸음부터의 교훈을 굳게 믿는 춘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황당무계한 장남의 사업계획을 불신했다. 의심이 많은 춘하는 돈가방을 쉽게 열지 않았다. 천석군 춘하는 토지개혁 때 국가로부터 보상받았던 5년 거치의 지가증권과 장질부사로 급사망한 형 춘명의 지가증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초이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이란 생각으로 춘하가 보관 중이던 집과 증권을 몰래 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귀가 얇은 초이 아버지는 친구가 추천한 금광산에 몰빵 투자를 했다가
허황된 사개국에 휘말렸다. 결국 돈만 몽땅 날리고 말았다. 검은색 가죽 가방에 현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했어. 그때의 상황을 지켜봤던 친척들은 입을 모아 초이 아버지가 탕진해버렸던 돈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했다. 인물 훤하지, 키 크지, 체격 좋지, 정은 많아서 넘치지. 흰 모시 한복을 차려입고 나서는 귀티가 흘렀지.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았어. 네 아버지는 부잣집 장남으로 태어나 금지우겹으로 자라서 엘리트 멋쟁이였거든. 돈 버는 재주는 없고 돈 쓰는 재주만 많았던 분이야. 불심이 매우 깊어서 남의 험담을 절대 안 하던 초이의 숙모까지도 초이 아버지의 흑역사를 회상했다. 집과 증권을 몰래 들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장남 때문에 춘하는 극노했다. 부자간의 갈등이 양날의 칼처럼 위험수미를 넘었다. 춘하는 아들을 원수 보듯 대했다. 남편과 아들의 대립각 중간에서 난처해진 초이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다. 당신이 장남을 무조건 감싸니까 그 나이에도 경제 개념 없이 부모 돈을 넘보는 거야. 하지만 그 애를 경제 개념 없이 온실속 화초처럼 키운 건 당신과 당신 부모잖아. 뭐라고? 내 탓이라고? 손이 귀한 집의 처다들이라고 문중에서도 벌벌 떨면서 금지옥엽 귀하게 키우고 행여 다칠세라 자전거도 못 배우게 애지중지 키우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붙들어 놓고 이제 와서 생활력 없다고 탓하면 어찌해요? 그렇더라도 귀한 돈을 몰래 들고 나가서 탕진한 건 절대로 용서 못해. 하지만 당신이 진즉에 장남에게 돈줄을 풀고 밀어줬으면 내가 당신 몰래 뒷돈 빼주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아들 망친 노망난 할망구. 아들에게 애명 글면하는 부인에게 노발대발 호통을 치면서 춘하는 철을 다그치고 나무랐다. 부자간의 갈등이 양날의 칼처럼 첨예해지자 고민에 빠진 초이 아버지는 고심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 당분간 제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서울에 집을 얻어서 당분간 분가를 하겠습니다. 초이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찬성을 했다. 아무래도 그러는 게 최선의 방법인 듯 생각되는구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난감해진 초이 할머니는 지병은 고혈압이 악화되었다. 두통 때문에 약을 입에 달고 살았고 머리에 흰띠를 질끈 묶고 지냈다. 왜 이리 어지럽지? 하늘이 빙빙 도네. 어느 날 초이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춘하는 쓰러진 채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옮겨 눕혔다. 그 초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눕고 말았는데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초이 할머니의 죽음은 초이 아버지에겐 슬픔을 넘어 탈출구 막힌 절망이었다. 초이 아버지에게 수시로 쌈짓돈을 풀었던 초이 할머니의 부재로 자금줄이 끊기자 초이 아버지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자 간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서 고질화되었다. 너 때문에 내 엄마의 혈압이 더 올라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결국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춘하는 어미의 명을 재촉한 게 장남 때문이라며 아들을 눈의 가시처럼 미워했다. 춘하는 남은 돈마저 날릴까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경계했다. 춘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 터라 초이 아버지에게 한 푼도 내주질 않았다. 날마다 아들을 향한 애증으로 화를 키우던 춘하의 분노는 폭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부자 간의 극한 대립은 막바지로 치달았다. 그런 분위기는 초이 어머니에게도 숨막히는 감정 고문으로 숨통을 욱죄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아슬아슬해지던 어느 날
낯선 한 여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부자간의 전쟁도 영사기의 필름이 끊어지듯 일순간에 정지되는 단초가 되었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인 사건은 초이 아버지의 애인이 불시에 집으로 찾아오는 돌발 사건이 벌어졌던 일로 초이 어머니의 지병인 우울증과 의부증이 극도로 심해지는 촉매가 되었다. 남편 바라기였던 초이 어머니는 사랑했던 남편에게 최악의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초이 아버지는 부친의 미움과 처의 적대감으로 사문 초가에 몰렸다. 초이 아버지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위기 상황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초이 아버지는 수면 중에 느닷없는 돌연사를 맞았다. 사인은 뇌졸중이라 했다. 부인의 죽음에 연이은 장남의 돌연사로 충격에 빠진 춘하는 스스로를 부인과 아들을 앞세운 죄 많은 인간이라 자책했다. 하늘을 찌르던 천석군 분홍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초이 어머니는 남편 잃은 박탈감의 공격 대상이 연적인 씨앗에서 시아버지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아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늙은이 때문에 내 남편이 홀연히 사라졌어. 정신줄 놓은 채 호응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는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게 춘하에겐 몹시 곤욕스럽고 불편했다. 그때마다 춘하는 세상을 뜬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여보, 나는 여기서 나고 자라 당신과 결혼도 하고 아들 셋, 딸 넷을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고대광실 기와집 짓고 살았던 고향인데 다 늙어서 이것을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구려. 그저 하루빨리 당신을 따라가고 싶구려. 높고 고든 콧날만큼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춘하는 기상이 한뿔 꺾이자 꼿꼿해 뜬 허리와 어깨선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고향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진 춘하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춘하의 작은 아들 집은 새로 지은 2층 양옥으로 그 동네에서는 부잣집으로 통했다. 1960년대의 주택들은 연탄에 의존하던 시대였지만 춘하의 작은 아들 집은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겨울에도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이 콸콸 쏟아졌다. 거실 안으로 들어온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탕은 시대를 앞서간 최신식 구조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용변을 해결할 수 있어서 노인은 그 편리함을 은근히 누리며 안락하게 여겼다. 땅을 밟고 싶으면 앞마당 정원에 나서면 해결되어서 흙에 대한 아쉬움도 덜 수 있었다. 춘하의 작은 아들은 생속받은 전답을 몽땅 팔아서 문명의 이기를 한껏 누리며 상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한 푼도 안 남기고 탕진해버린 장남에 비하면 나름 재산을 지킨 셈이고 춘하에겐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라 더없이 애틋하고 든든해서 큰 의지가 되었다. 춘하가 서울의 작은 아들 집으로 떠난 후 초이 어머니는 심해졌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을 꽃의 성전처럼 만들기 시작했다. 초이 어머니에게 삶의 목적은 오로지 화초 가꾸기와 막내딸 키우기인 듯 보였다. 꽃들을 위해서 온갖 걸음을 구해다 뿌리 근처에 묻었다. 그리고 초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간식이든 인형이든 뭐든지 즉석에서 만들어줬다. 막내딸 초이를 마치 꽃성전의 공주님 모시듯 떠받들며 편애했다. 사랑했던 남편과 준비 안 된 이별을 겪은 초이 어머니의 묽고 이른 사랑은 온전히 막둥이 초이와 화단 가꾸기로 옮겨졌다. 초이와 꽃들에게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으며 남편의 빈자리가 주는 고독함을 메우며 살았다. 막내딸 초이와 화단에 피고 지는 각양각색의 꽃들은 남편의 돌연사로 상처받은 초이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시키는 힐링제였다. 초이가 6학년이 되었던 어느 늦가을
초이 어머니가 외갓집에 다니러 갔던 날 그 집 화단의 푸르른 무성함은 사라지고 갈색 맨땅을 드러냈다. 으악! 뱀이다, 뱀! 초이와 17살이나 차이 나는 초이의 큰오빠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큰올케의 비명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고 놀라서 뛰어나왔다. 그 뒤를 몸통이 굵고 긴 황금색 구렁이가 따라 나왔다. 보기만 해도 섬뜩한 구렁이가 앞마당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화단 옆 장독대 쪽으로 기어갔다. 비명소리에 놀라서 대문 안으로 들어온 이웃 노파는 스르륵 기어가는 황금색 큰 뱀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말했다. 이 집에 업구렁이네. 업구렁이가 사람들 눈에 띄는 건 우한인데. 이웃 노파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구렁이를 본 건 잠시였다. 구렁이는 이미 몸을 감춰서 보이지 않았다. 구렁이가 막상 보이지 않자 초이 올케는 무섭다고 하면서도 구렁이가 사라진 곳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저기 있네요. 장독 밑에 있어요. 왜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빨리 잡아요. 초이 올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물리면 큰일 나. 뱀장사를 불러야겠구먼. 급하게 대문 밖으로 나갔던 이웃집 노파가 뱀탕집 사장을 데리고 왔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뱀탕집 남자는 Y자형의 철심이 박힌 긴 막대를 들고 장독대 근처를 살피더니 매 눈으로 구렁이를 찾아냈다. 남자는 긴 막대 끝을 구렁이 머리에 대고 눌렀다. 맥을 못 추리고 힘 빠진 구렁이는 순식간에 축 늘어졌다. 뱀탕집 사장은 그 뱀을 자루에 재빨리 넣고 자루에 목을 급히 묶었다. 이 구렁이를 저한테 파실 거지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세요. 초이의 큰올케는 구렁이를 눈앞에서 없애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무서워 죽겠어요. 내 눈에 저 구렁이가 보인 게 벌써 3번째예요. 그녀는 구렁이가 무서워서 겁을 먹기는 했지만 막상 뱀탕집 남자 손에 넘어간 게 찝찝한 듯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옛날에 새집을 지은 후에 부엌에 나타난 구렁이를 본 시할머니가 집안을 지켜주는 업구렁이라 믿고 성주 모시듯 했다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업구렁이가 집안을 지켜준다고 들어서 처음과 두 번째는 구렁이를 향해 두 손 모아 빌면서 좋게 말했어요. 오지랖이 넘치는 이웃집 노파가 초이 올케를 빤히 보면서 물었다. 뭐라 말하고 들려보냈어? 사람 눈에 띄게 돌아다니시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날을 재현하듯 대사까지 읊조리던 초이 올케는 연이어 말했다. 그랬더니 큰 구렁이가 말귀를 알아들은 듯 부엌 안쪽 방으로 스르륵 기어들어 가더라고요. 부엌강에 구렁이 굴이 있었구먼. 그런가 봐요.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띄었던 걸까요? 업구렁이가 수명을 다해서 그 집을 떠날 때가 되면 안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타나는 거지. 업구렁이가 수명을 다하고 떠나면 그 집의 운도 끝나는 거라던데. 이웃집 노파는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흘낏 초이 올케를 쳐다보더니 둑백처럼 중얼거렸다. 업구렁이 사건이 일어났던 가을도 빠르게 지나고 흰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에 초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초이는 6년 개근상과 6년 우등상을 받았다. 초이야, 뭐가 먹고 싶니? 말해봐. 뭐든지 다 사줄게. 짜장면과 탕수육. 졸업식 날 참석했던 가족들은 초이의 소원대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다. 초이는 읍내 사립 여자중학교 입학시험에
5등이라는 성적으로 합격하면서 중학생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춘하는 고급 파카 만년필을 중학교 입학 선물로 보냈다. 초이가 글짓기 상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춘하가 했던 말은 늘 같았다. 너는 네 애비를 닮아서 글을 잘 쓰는구나. 할아버지, 저는 글 쓰는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 너는 꼭 글이 될 것이다. 초이가 지 애비에게 물려받은 글쓰기 소질을 살려서 작가가 되면 나 때문에 꿈을 꺾었던 아들의 한이 풀릴까. 춘하는 독백처럼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다. 초이에게 사준 만년필 선물에는 작가의 길을 꺾어야만 했던 장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후회를 담은 깊은 뜻이 내포돼 있었다. 춘하는 자신과의 반목으로 일찍 세상을 뜬 장남에 대한 회한 때문에 장남의 늦둥이 막내딸 초이에게 물심양면으로 연민의 정을 표했다.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는 어김없이 서울 백화점에 최신 유행 아동복을 사보내서 초이를 기쁘게 했다. 명절날 그 집을 방문하는 어른들의 세뱃돈이나 용돈은 그 집의 유일한 어린이인 초이의 몫이었다. 초이에겐 설날이나 추석날은 용돈이 두둑하게 생기는 축된 날이 되었다. 맹랑한 초이가 영어를 처음 배운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춘하가 사준 그 파카 만년필로 영어 사인을 멋지게 만든 일이었다. 나중에 사인할 일이 생기면 꼭 이 사인을 사용해야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월간지였던 학원이란 책에 소희가 중2 때 응모한 무감독 시험이란 장문이 뽑혀서 실리기도 했다. 초이는 그때 마치 작가라도 된 듯이 원고 맨 끝에다 영문 사인을 했다. 초이의 어린 날 추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던 그 집은 초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한 번 시련을 겪는 사건이 일어났다. 초이네 가족들이 집안에 모두 있었던 일요일 한낮, 그 집의 지붕에 피어오른 불길은 바람에 날리며 불꽃춤을 추었건만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길 가던 행인들이 그 집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에 있던 초인의 가족들이 놀라서 뛰쳐나왔다. 백주 대낮에 불이 났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긴 줄로 늘어선 채 릴레이식으로 물동이 물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 지붕을 향해 물을 뿌렸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집안의 살림살이들을 드러내 밖으로 옮겼다. 곧이어 도착한 소방차에서 뿜어내는 붉은 물줄기 덕에 불길은 잡혔지만 그 집은 시커멓게 뼈대만 남은 채 수증기를 연기처럼 피워올렸다.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도깨비 불이라고 수근거렸다. 6.25 전쟁 통에 고의로 피워낸 불꽃으로 본체를 태웠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갭을 두고 다시 원인 모를 도깨비 불꽃으로 태워졌던 그 집. 초이 할머니와 초이 아버지를 비명의 저 세상으로 떠내보냈던 그 집. 사연도 많고 한도 많은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화재 소식을 들은 춘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다. 같은 터에서 두 번의 화재를 겪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춘하는 말을 잃은 듯 옥상에 올라가서 망연자실 먼 고향 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업구렁이가 떠난 후에 그 집의 온도 끝나버린 게 분명해. 귓가를 맴돌던 말이 이명처럼 잉잉거리며 춘하를 괴롭혔다. 아버지, 고향에 새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그만 접으세요. 그건 생전에 내 꿈이었다.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고래등 같은 집을
장손에게도 지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 장손에게 선산과 땅을 상속해 줬으니 그만하면 충분해요. 집 때문에 서운하시면 그냥 아담한 집 하나 사주고 마세요. 늙어가면서 힘이 떨어지고 고집까지 꺾여버린 춘하는 함께 사는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수시로 무난 인사를 올리러 찾아오는 딸들의 입김에도 마음은 흔들렸다. 춘하는 마지막 힘조차 소진된 듯 새집 짓는 꿈을 놓아버렸다. 새집 짓기를 포기한 춘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찾았다. 그리고 주유소터와 불탄 집터를 모두 매도했다. 잔금을 받은 후 장손에게는 아담한 양옥집 한 채를 사주고 남은 돈은 품 안에 넣고 서울의 아들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읍내의 중심가에 있었던 초인의 집터와 주유소 자리를 합한 땅에는 회색빛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세월은 강물처럼 무심히 흘렀다. 춘하는 미수잔치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깔끔한 평소의 습관대로 저녁 세수와 소금 양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의 무난 인사에도 반응 없이 잠자듯 평온하게 저 세상으로 떠났다. 춘하가 저 세상으로 후련히 떠난 날 초상집은 발칵 뒤집혔다. 고인이 된 춘하의 현금 보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함께 살던 아들도 모른다 했다. 자주 드나들던 딸들도 절대 모른다 했다. 그리고 춘하의 지지와 사랑을 받던 장손도 모른다 했다. 고굴하며 슬퍼했던 상주들은 눈물도 마르기 전에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고 탐색했다. 춘하의 직계 유족들은 그 돈의 행방을 캐려고 퍼즐 맞추기 하듯 백방으로 추리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거액의 현금이 있었다는 건 자식들 모두가 알고 있던 기정사실이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오로지 노인의 머릿속에만 깨알처럼 각인되었던 비밀 장부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노인의 돈을 장리쌀로 불려주던 늙은 집사의 양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로 오리무중이었다. 어느 날 어르신이 갑자기 내려와서 장리 놓은 돈을 모두 회수해달라 지시해서 나는 서둘러 그리했지요. 장리로 놓았던 돈은 모두 춘하 어르신이 직접 찾아갔으니 본인에겐 채무는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늙은 집사는 강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늙은 집사의 증거 없는 결백 주장도 믿을 수만은 없었다. 결국 증거를 안 남기고 사라진 돈의 행방은 온갖 의혹만 부풀린 채 유족들 간의 불신감만 남겨놓았을 뿐 결코 찾을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춘하가 세상을 뜨고도 무심한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강산이 수십 번 바뀌었다. 어느덧 손주까지 본 초이는 서울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수석 졸업하고 교사가 된 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다. 그리고 옛 집터 앞을 지날 때가 있었다. 옛 집터에 높이 세워진 회색빛 건물 앞을 지나칠 때마다 초이는 발걸음이 멈춰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것처럼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하늘 높이 솟은 회색 건물이 들어선 자리엔 초이의 어린 날 꿈을 키워주었던 그 집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유리창에 비친 햇살 때문에 그 건물은 눈부시게 반짝거렸을 뿐이다. 마치 그 옛날 그 집의 함석 대문이 덧없이 햇빛에 반짝였을 때처럼.